요즘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문턱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아주 깐깐한 규제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 이야기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같은 금융계 거물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네, 바로 은행가들의 불평인데요. 이분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규칙들 때문에 자기들 같은 대형 은행들은 대출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변화가 단지 그 규제 몇 개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더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은행의 이런 변화는 최근의 규제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이걸 보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죠. 한번 보세요. 1974년에는 민간 대출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가 은행이 직접 해준 대출이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는커녕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비중이 35%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세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장기적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처럼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아니라 이제는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옛날 은행원들을 두고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이른바 3-6-3 법칙이라고. 3% 이자로 예금을 받아서 6% 이자로 대출해주고 일이 일찍 끝나니까 오후 3시면 골프 치러 간다는 거죠. 참 한가롭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대출을 만들어서 그걸 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잘게 쪼개고 예쁘게 포장해서 증권이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팔아버리는 모델로 바뀐 겁니다. 이 새로운 모델의 심장에는 자산 유동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해준 주택담보대출,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개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금융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펀드나 다른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출의 위험은 은행이 아니라 그 상품을 사간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돈이 오가는 신용시장은 이렇게나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큰 기업들은 굳이 은행 안 가고 채권 시장에서 직접 돈을 빌리고요. 작은 가게들은 핀테크 업체를 찾죠. 심지어 우리 같은 일반 가게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조차도 은행 손을 떠나서 유동화된 상품 형태로 시장을 떠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은행이 혼자 하던 역할이 여러 곳으로 쫙 흩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은행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지난 60년간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규제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힘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뒤에는 크게 3가지의 강력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술의 발전이에요. 사람의 신용도를 숫자로 착 보여주는 FICO 점수라던가 복잡한 계산을 해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주택저당증권, 즉 MBS처럼 대출을 묶어서 파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등장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에 연금이나 MMF 같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돈을 옮기기 시작한 거죠.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금융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규제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규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큰 힘들이 이미 은행업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뀐 금융 시스템, 과연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더 위험해진 걸까요? 이건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좋은 점은요, 은행 하나가 흔들린다고 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위험은 줄었다는 겁니다. 위험이 펀드나 연기금 같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잘게 쪼개져서 분산되니까요. 하지만 단점은요, 그 위험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숨어들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규제의 감시망 밖,
어두컴컴한 사각지대로 신용 리스크가 스리슬쩍 옮겨가기 쉬워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은행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건 더 이상 좋은 대출 상대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부의 보증을 등에 업고 거의 공짜에 가까운 아주 싼 이자로 사람들의 예금을 쫙쫙 끌어모으는 능력. 바로 그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볼까요? 과거의 그 3-6-3 법칙이라는 농담이 오늘날에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걸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은행이 돈 버는 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옛날처럼 3%씩이나 주지 않죠. 0.5%에 가까운 거의 제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에서 많게는 1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은행원의 여유를 상징했던 오후 3시 골프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오후 4시입니다. 네, 이게 바로 새로운 골프 약속 시간이죠. 1시간 정도 늦춰졌을 뿐입니다. 은행 산업이 겉보기엔 완전히 변한 것 같지만 결국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수익을 낸다는 본질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치 있는 결론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가 더 이상 대출이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 경제 속에서 은행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금융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좋은 계기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